주요 구조부가 나옵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는. 다음 중 주요 구조부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2번 나왔는데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란 무게 하중을 지탱하고 견뎌주는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주요 구조부 6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구정하고 시립 개발 수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6개는. 자, 먼저 내력벽이죠. 내력벽이 뭐예요? 내력벽이? 그죠? 견뎌낼 내자, 힘력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벽. 무게 하중을 견뎌내는 벽이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벽 쳤을 때 짱짱하다. 그러면 그건 내력벽이고. 벽을 딱 쳤는데 퉁퉁 그린다. 그러면 비내력벽이고. 비내력벽은 내력벽이 아니다. 칸막이 벽들. 그것들이 비내력벽이죠. 그러면 주로 이제 내력벽이 어떤 게 내력벽이에요? 짱짱한 게. 이런 외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력벽이죠. 이게 내력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다. 그 다음에 기둥이죠. 기둥, 여기 있네. 기둥.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런데 기둥은 기둥인데 무슨 기둥? 사익 기둥은 구조상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는다. 구조상. 그리고 또 바닥, 여기 바닥 있죠? 바닥. 이거 바닥이죠? 바닥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안 두꺼우면 수업하다 한 명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두껍죠? 네, 바닥도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바닥인데 맨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상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보. 자, 보가 뭐예요? 여기 있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게 보. 한옥 같은 데 큰 보 있잖아요. 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 그죠? 이 대들보. 자, 여기에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 자, 그러니까 보는 구조상 주요 구조부다. 근데 보는 본데 무슨 보는 아니에요. 작은 보는 아니다. 그래서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붕틀. 자, 여기 있는 지붕틀. 예, 한옥 같은 지붕틀 주요 구조부고요. 근데 창문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계단. 그런데 무엇은 아니에요. 차양이란 것은 건물 밖에 햇빛 가리는 차단시키는 시설 있죠. 차양 시설이라든지 옥외계단은 구조상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6개를 딱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요. 건물 높이하고 처마 높이까지 있네. 건물 높이는 뒤에서 이제 배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물 높이라고 그래요. 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높을 상자, 끝 단자, 맨 위에 있는 까지 여기를 건물 높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처마 높이는 어디를 처마 높이라고 하냐면 기둥, 여기가 처마잖아요.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다. 그래서 기둥의 상단까지는 처마 높이, 그리고 건축물의 상단까지는 건물 높이. 나중에 높이 배울 거거든요. 미리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내화 구조. 자, 구조를 볼게요.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뒤에 이제 용어가 479페이지 나옵니다. 내화 구조, 방화. 그러면 내화 구조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뎌낼 내자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내화 구조. 그러면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철근, 철골,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은 화재에 나더라도 뭐 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근, 철골, 콘크리트, 벽돌 이런 구조가 내화 구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방화 구조라는 것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 있잖아요.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목구조예요. 그럼 목구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화재 나면 다 탈 거 아니에요. 금방. 그래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외벽에다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모루타르 해반죽의 경우 칠 두께는 2cm 이상이다. 이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외벽에다가 방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구조가 방화 구조예요. 그러면
이 내화 구조가 좋아요? 화재 예방에서는 내화 구조가 좋아요? 방화 구조가 좋아요? 처음부터 예, 화재 견딜 수 있도록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게 좋지. 목 구조 지어놓고 거기에다 방염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화 구조가 좋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그 다음에 또 설계 도서. 자, 설계 도서. 설계 도서라는 것은 허가 신청할 때 설계 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계 도서라는 게 뭐겠어요? 그림 도자, 서류 서자겠잖아요. 그래서 도면하고 그리고 구조 계산서, 시방서. 시방서라는 것은 이 도면 설명서예요.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설계 도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이 재료를 볼 거예요. 재료는 불연 재료가 있고 난연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불연 재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난연 재료는 타긴 타는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좋아요? 아니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좋아요? 잘 타지 않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불에 안 타는 게 좋지. 예, 불연 재료. 그래서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그러면 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방화지구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방화지구 안에서 구조는 무슨 구조? 내화구조, 방화구조 중에 뭐예요? 내화구조. 내화구조죠? 그러면 재료는 무슨 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 구조와 재료는 내화구조, 불연재료를 사용을 의무하고 있더라.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는 내화구조, 불연재료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자, 보시고 요거 정리.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하층. 자, 인물이 우리 앞에 이제 맨 앞에 용 앞에 지하층 나오죠. 지하층이란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하층. 그리고 기본서는 왼쪽 날개 그 지하층에 대한 이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페이지 476페이지 맨 앞에. 자, 지하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해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하층이라는 얘기예요. 지하층. 자, 그러면 여기가 해당 층이 10m인데 이 지표에서 바닥면까지 평균 높이가 5m면 이것은 5m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은 여기는 지하층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바닥이 땅속에 있다. 지표면 아래에 있다. 여기가 근데 지표면인데요.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네요. 자, 위아래 고저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영화 기생충 영화 보셨죠? 자, 거기 보면 주인공이 반지하 살잖아요. 그 반지하. 자, 이게 지금 반지하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아예 땅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지하층이죠. 그죠? 그런데 지상하고 지하의 경계에 걸려있는 이 해당 층을 지하층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지하층이란 것은 건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게 평균 높이에요. 바닥에서 고저체가 있으니까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자, 여기까지가 해당 층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의 층 높이에. 자, 층이라는 것은 바닥 구조체 윗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면에서 층고까지의 높이가 7m고요. 7m고. 이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4m라 한다면 해당 층은 지하층입니까? 지상층입니까? 이거죠.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당 층에서, 여기가 해당 층이잖아요. 해당 층에서 땅속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위에 올라가져 있는 부분보다 평균적으로 깊으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이 말이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근데 여기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보다 깊죠? 이거 사고가 3이니까 깊잖아요. 2층은 뭐가 된다고요? 지하층이다. 지하층. 여기는 땅속에 아예 밑에 있으면 당연히 지하층이고, 여기는 지하층, 여기는 지하 1층이 되겠죠? 여기가 지하층. 그럼 여기서부터가 지상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층이 되겠죠. 1층, 2층, 그리고 여기가 3층.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하냐 아니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하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라지 h, 여기를 스몰 h. 그러면 이 스몰 h가 라지 h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그럼 여기 스몰 h가 뭐예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라지 h가 뭐예요?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지하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이 지하냐 지상이냐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반자가 있지만 지방에는 반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반자가 있을까? 그 반자는 지하일까 지상일까? 이런 의문도 되잖아요. 자, 일단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우리는 뭐예요? 연면적이죠? 여기 1층에 바닥이, 지하 1층에 바닥이 있는데 바닥 면적이 여기는 100이고요. 자, 1층의 바닥 면적도 100이야. 2층의 바닥 면적도 100입니다. 3층도 100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즉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할까요? 라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합니다. 산입합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물어보면 이거는 지하층 바닥 면적을 다 해서 400이라고 하시고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대 그런다고 했잖아요. 연면적 비율, 그죠? 근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이죠.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200%인 대지 면적 1000일 때 여기서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 대지 면적이 2배니까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2000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2000이 어디서부터 2000이? 여기서부터 20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지하 공간은 아무리 깊게 많이 뚫어져 있고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지하 공간. 그러면 자, 요 부분이 그러면 지하냐 지상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요 부분이 반자가 지상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 총 용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자가 지하로 들어가면 요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울에 있는 반지하는 지하일까요? 지상일까요? 지하여야지. 지상이면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상으로 분류되면 용적률에 적용할 때 연면적에 포함시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반자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나 사람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살 수는 없잖아요. 땅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 반자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지하입니다. 지하면 여기는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 그죠? 그리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반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방 같은 데는
인구 밀도 높지 않아요. 널널해요. 공간 많아요. 반지하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반지하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반지하는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이 않는다. 그죠? 아니면 중고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해요, 안 해요? 자, 우리는 요 건물은 몇 층? 요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3층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 기밀을 제가 말씀드렸죠. 63빌딩은 63빌딩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63빌딩은 몇 층이에요? 63빌딩에는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63빌딩이라고 부르는데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60빌딩이에요. 60빌딩. 그래서 거기 갔을 때 60빌딩이다 그래야 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하층 설치는요. 이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지금 지하층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입니다. 대신 지하 공간을 설치하면 지하층은 지으시는 총 용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하층에 관련된 규정들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것도 우리 시험에 31회 때 나왔어요. 자, 고층 건축물은 뭘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여기서 이제 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나 또는이라요. 또는 여기를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 고층 건물이에요. 목적. 엔드가 아니라 오하라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고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층수가 25층이면서 높이가 130m면 고층 건물이에요. 아, 사회 나가서 25층이면서 높이가 130m면 고층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고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층 건축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층의 구분이 명확하자면 4m를 하나 층으로 보니까 30 곱하기 4는 120이죠. 또는 이거나 그래야지 여기를 엔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거 꼭 조심하시고 31회 때 그걸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뭐가 초고층이죠?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50 곱하기 4, 200이죠?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래서 초고층물,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기억하시고. 그러면 준초고층은 뭐겠어요? 준초고층은. 준초고층은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거죠. 이게 한마디로 거의 초고층인 게 준초고층이에요. 근데 법에다가 거의 초고층 이러면 너무 싼티 나잖아요. 준초고층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여기도 AND가 아니라 OR라는 걸 기억하세요. 1번이거나 2번이면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AND가 아니고. 자, 첫 번째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문종판, 여종관. 이 6개는 다중이용 건물이다.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문이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뭐 공연장이라든지 애식장이라든지 관람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즐기는 거.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무엇은 빼고?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에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동물, 식물이 많잖아요. 그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문종,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뭡니까? 교회 성당이죠? 5천 이상인 이런 교회 성당은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기준이 5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문종판. 판매시설이 뭐예요? 대표적인 뭐 백화점이죠. 백화점. 백화점. 5천 이상인 판매시설도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리고 또 4번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문종판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이 뭡니까? 뭐 버스터미널이죠. 터미널. 그죠? 네, 여객용.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죠? 자, 그리고 6번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좀 이따 숙박시설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 말고 관광 숙박시설.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5층 이상인. 예, 또는 층수가 몇 층이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물을 막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아파트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앞에 뭐 단서 붙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준다중이용 건물이에요. 다중과 준다중을 구분하는 것. 준다중은 뭐라고 정리하세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왔죠? 그래서 12개가 나오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 그런데 여기 있는 문종판 요정관이 6개 있잖아요. 이 문종판 요정관은 5,000 이상이면 다중이고 5,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준다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종판 요정관은 규모에 따라서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어요. 5,000 이상이면 다중, 5,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준다중. 그런데 이 문종판 요정관 빼고 나머지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6개는 무조건 1,000 이상이면 그게 설사 5,000이어도 다중이 아닌 준다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종판 요정관은 다중, 준다중이 다 될 수 있는데 나머지 6개 어떤 거? 교육연구시설, 우리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 있잖아요. 이거는 5,000이면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인 교육연구시설은 다중형 건물이에요? 준다중이에요? 준다중이라는 거예요.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다는 얘기. 그 구분을 하시는 게, 그러면 구분을 하려면 12개 중에 구분을 하려면 문종판 요정관을 내어놓으면 다중, 준다중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종판 요정관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000 이상, 뭐 1,000 이상이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노인 관련, 아동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또 관광 휴게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처음에 한번 나왔어요. 아까 관광 숙박시설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죠. 문종판 요정관 할 때 그 관이. 근데 관광 휴게시설은 1,000 이상이면 다 준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5,000이라도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례시설. 애식장은 아까 무나미 집회시설에 거기 애식장은 무나미 집회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애식장은 5,000 이상이면 다중이고 5,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준다중인데 장례시설은 5,000이라도 무슨 시설이에요? 준다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입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다중과 준다중을 구분하는 걸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작년에 시험에 이게 나왔죠? 특수구조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요? 보차양 등 3m 이상.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죠? 건축물이 있는데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보나 차양. 자, 보라든지 아까 차양 시설이 몇 미터 이상 돌출되면 3m 이상. 그래서 보차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보나 차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작년에 답이 됐던 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20m. 작년에 15m라고 물었죠? 자, 그러면 이런 20m 이상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나왔으니까 당연히 특수 나오면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것 두 개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특수구조 건축물 보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뭘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우리 여자분들 리모델링 많이 하시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예, 기능 향상, 또 노후화 억제. 사람이나 건물이나 똑같아요. 리모델링이란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를 위해서. 그게 꼭 나와야 돼요.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를 위해서. 뭐 하는 행위? 대수선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하거나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예전에는 개축이 리모델링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개축도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개축한 행위. 이 개축을 하는 당연히 일부 개축을 얘기하자. 자, 이것들은 리모델링이다. 근데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일 때?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지 무슨 디에이션이 무조건 다 리모델링이다 하면 안 돼요. 중축이 리모델링 아니잖아요. 근데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디에이션하거나 일부 중축하거나 개축한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자, 거실은 뭘 거실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거실은 주택의 거주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죠. 근데 건축법은 달라요. 예, 건축법은 거주뿐만 아니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실은 방을 거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거실이라고 하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공간도 뭐라는 거예요? 거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그래서 이 방을 건축법은 거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거실한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은 뭘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냐면 동일한 대지 내 주된 건물과 분리됐다. 이 말이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안에 이 안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됐대.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 부속 건물이에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부속 용도로 이용한 창고 시설이 있으면 이게 부속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업무용 빌딩이 있는데 여기 빌딩에 여기에 있는 사원의 식사를 이 안에서 설치하는 식당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구내 식당이면 그 구내 식당도 부속 건물이라는 이야기.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니까 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발코니입니다. 자, 발코니는 뭘 발코니라고 할까요?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부과해서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여기 있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입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발코니 확장할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 법에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인 것은 대상이 뭐라고요? 주택이란 이야기예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가 나와요. 관계 전문